안녕하세요. SK증권의 요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입니다. 2021년 첫 번째 와이즈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많이 다짐을 하나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짐을 해보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2021년에는 타입 2 에러를 한번 줄여봅시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부제는 위상이 레벨을 바꾼다. 위상이 달라지면 레벨도 바뀐다. 이런 내용으로 좀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제목에서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의 YJ 제목은 제가 이제 2021년에는 타입 2 에러를 줄여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주식시장이 결과적으로 저평가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오류가 타입 2 에러입니다. 타입 1 에러는 뭐냐? 타입 1 에러는 뭐냐면요. 고평가된 주식을 잘못해서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평가된 주식을 잘못해서 사는 것보다 저평가되어 있는데 안 사는 것의 리스크, 안 사는 것에 따르는 에러,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테슬라가 주말 동안에 가격을 인하했어요. 그래서 이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관점에서도 보기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저는 약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없어요. 이겁니다.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큽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채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는 점, 아니면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인플레이션은 우리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B2B, 그러니까 그 기업들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가격이 아니고요. 진짜로 내가 살 때 물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건 가격이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적어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면은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B2B에서 올라가는 거랑 B2C에서 올라가는 거, 좀 커스터머 쪽으로 올라가는 거랑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가격을 이렇게 인하한 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B2B에서 B2C로 넘어가기가 진짜 어렵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애들일수록 그리고 큰 기업일수록 그러니까 돈이 많아질수록 얘네들의 전략 자체가 MS를 키우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다른 경쟁자들을 죽이겠다. 그리고 내가 MS를 높이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그 블룸버그에 보면은 빌리어네어스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500명 돈 많은 500명 제프 베조스가 1등이네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빌 게이츠 등등등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을. 네, 그래서 이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지수화해서 만드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런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한번 보시면 올해 작년 연말 기준으로 5.7조 달러였더라고요. 한 500명 분이 가지고 있는 게 5.7조 달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그러니까 딱 그냥 1,000원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5,700조 원이 되는 거죠. 5,700조 원. 네. 네,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결과적으로는 얼마에 끝났냐면 7.6조, 7.7조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늘어난 규모만 해도 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GDP만큼이 늘어났네요. 500명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빌리어네어스 인덱스는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논문을 찾아본 논문의 이제 내용들인데요. 그 밑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진위 계수가 1.25%포인트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 팬데믹이 있었을 때 진위 계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분이 참고한 그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참고했더라고요. 170개 국가에서 뭐 굉장히 뭐 19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팬데믹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 불평등이 얼마나 더 심화되는지를 봤더니 팬데믹이 불평등 심화에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에 코로나19는 과거의 팬데믹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줬고, 실제로 교육이라는 측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 친구들, 그리고 받는 친구들, 이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나중에 향후에 이제 불평등이 심하면 어떤 식으로 기여하게 될지, 그리고 잡마켓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그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이 앞으로도 지금 백신을 어느 국가에서 먼저 맞느냐에 따라서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됩니다. 이게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심각한 양극화를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극화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굉장히 심화시킵니다. 음, 앞서 보여드렸던 제프 베조스가 하루에 10끼를 못 먹는다는 것이 그냥 단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예인데, 이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숏캐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엄청난데요. 이게 지금 2020년 올해부터고요. 이게 코로나 이때 빠진 이후로 벌써 지금 10월 이후에만 3배나 올랐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하고 있는 SK 스크린에서 수요일 날 아마 저희 팀에 있는 한대훈 연구원이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거는 숏캐시의 상징이다라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할 게 없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것도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어떤 분들, 사람 보시는 분들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르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래요. 이거 양극화 심합니다. 이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의 양극화 심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간의 양극화의 심화예요. 그래서 자산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이게 리스크를 테이킹하게 만드는 그런 좀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디플레이션의 상징은 원유 시장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이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에서 생산량을 어떻게 할 건지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원유 선물 시장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지수는 뭐냐면 4월 달까지, 올해 4월 달까지는 유가가 조금 올라갈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유가가 빠질 것 같다라는 것을 원유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플레이션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그냥 막 생산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회의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아마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유가가 단기적으로 뭐 급락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유가가는 굉장히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유 선물 시장에서 거래하시는 분들 왜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이 기간만 지나면 어차피 원유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무리 공급적으로 뭐 조절을 하고 한다고 한들 유가가 이게 올라가기가 진짜 만만치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요 시점이 아마 이제 2033년일 겁니다. 한 10년이 지나도 50불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원유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유럽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이게 내용을 보시면은 디플레이션이 빨간색입니다. 이게 빨간색이 디플레이션이 빠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좀 연한 다홍색이 0.5%
이하의 인플레이션이 향후 5년 내에 발생할 가능성, 요게 이제 요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1.5% 이상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요 정도는 그래도 유럽 22에서 지금 2%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1.5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최근에 많이 늘어났어도 1.5 이상 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음, 1%안 된다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향후 5년이 지나더라도 그만큼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확인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런데 게다가 지금 유로화는 보시면은 유로 달러 기준으로 유로화 엄청난 강세거든요.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 유럽에서 이제 수입하는 물가는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디플레 압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ECB가 향후에 이제 올해 이번 달에 뭐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조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결론이 뭐냐? 올해 연초부터 뭐 자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결론은 뭐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에 어울리는 수식어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중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파월 의장이 지난번 그 회의 때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라는 거는 뭐 어떤 개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인플레이션 앞으로도 계속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내재화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 계속 되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1970년대 73년, 74년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던 지속적인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냐 아니면 선별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냐 답이 나와버렸네요. 네, 선별적인이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상황이 되게 되면 제가 시장에 대한 뷰를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계속해서 봐야 되겠지만 저의 생각에는 상반기 내에는 인플레이션 얘기는 아마도 계속 될 것 같지만 이 상반기를 지나고 나면 다시 디플레이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저의 전망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또 이제 귀한 것은 가치가 있다. 제일 뭐 귀한 거 뭐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는 비싼 이유는 귀하니까 그렇죠. 예, 귀하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 귀했던 것은 성장입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2008년 이후로 굉장히 그 아웃퍼폼을 많이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이유는 저성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저의 전망처럼 선별적으로만 일어난다면 선별적으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업종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될 텐데 그 업종은 정말 선별적으로 더 좋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논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입니다. 닷컴 버블 시대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9년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교역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글로벌 교역이 마이너스 0.4% 줄었고요. 이때는 12점 이렇게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12.7% 이렇게 더 많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줄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제품군 자체가 우리나라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군 자체가 중간재 비중이 되게 높기 때문입니다. 중간재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 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냐면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애플이 애플이 주문량 30% 늘려야 된다고 하면 애플의 하청업체한테는 30%가 아니고 32%, 3% 이렇게 늘리라고 할 거고요. 이 하청업체한테는 좀 더 늘리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끝에 따라 갈수록 이게 그 재고가 많이 만들어놔도 이게 좀 만들다가 뭐 부실이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아이폰 만들다가 뭐 한 뭐 만 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부실이 난다. 그러면
이 원재료는 하나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퍼의 기준으로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채찍 효과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변동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2020년에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중간재 위치가 바뀌었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부가 제품 위주로 많이 바뀌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 중에 하나인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셔닝을 차지하게 됐고, 이쪽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에 이제 인텔에서 인텔이 주주 서한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주 서한의 내용에는, 인텔 니네들 이거 제대로 생산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위탁 생산을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서드 포인트에서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아니면 비메모리 업체들이 금요일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 앞부분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근데 이제 인텔이 그 반도체를 못 만들면 우리나라 여기서 말하는 미국에서는, 이거 미국의 안보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니네 생산 잘 못하잖아. 그냥 위탁 맡기면 안 돼?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한테 되게 좋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이코노믹스 잡지에서 표지로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이거 막 떨리는 마음이다. 정말 진짜 대단한 얘기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사이에 우리나라의 국기가 동맹을 맺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을 못할 거면 한국한테 잘해야 될 걸,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 위상이 바뀐 위상의 핵심은 반도체와 그리고 배터리, 뭐 이런 그 경쟁적인 기술,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기술, 뭐 이런 생산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져 있다라는 거고, 한국의 위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결론이네요. 오늘 말씀 많이 드렸는데 결론입니다. 타입 2 에러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란색 점은 오버밸류 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버밸류. 지금은 모르지만 이거는 오버밸류 됐던 애들의 그 분포라고 보시면 될 거고, 빨간색은 언더밸류. 이거는 사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사면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될 겁니다. 나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사고 이쪽은 팔 거야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뭐 두 가지 오류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은 요 오류입니다. 좀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타입 1 에러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건 비싼 주식이에요. 비싼 주식인데 고평가 주식을 왜 샀어? 잘못 샀네 이거. 오른쪽은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류다. 이건 잘못 샀으니까 이건 타입 1 오류입니다. 언더밸류는요. 그러니까 타입 2 에러는 뭐냐면요. 언더밸류,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에요. 근데 저평가 주식을 이 기준을 여기다 잡았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오류가 타입 2 에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또 오르겠니 이거?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현금화를 많이 해놓거나, 그럴 욕구나 아니면 그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21년에는 좀 극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입 2 에러를 줄이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 선이 아마 이쪽으로 좀 내려와서 파란색이 좀 커지더라도, 즉 고평가된 주식을 잘못 매수해서 생기는 오류가 조금 더 생기더라도 저평가 주식을 사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를 줄이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스케줄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좀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 너무 잘 나왔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의 이번 이제 월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회가 있는데 뭐 글쎄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를 포함해서 미국 지표들은 이번 주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백신이 지금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향이 조금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는 이제 조지아주 상원 선거가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저녁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블루 웨이브가 되면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면서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악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숏이다 이렇게 하고 숏 배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대비를 하시는 정도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트럼프 진영에서는 뭐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트럼프가 해가지고 뭐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니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타입 2 에러를 줄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FOMC 의사록에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다이너믹스 1970년대에 있었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개인들이 인플레이션을 내재화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없다는 말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선별적인 인플레이션은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목요일 하는데요. 그 반도체 가격이나 향후 전망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아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금요일 날 아마 미국 그러니까 한국에서 혁신 성장 빅3 추진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게 이제 빅3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에스, 미래차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 올해 이번 달에는 주요 일정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있고요. CES도 모바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신규 스마트폰 AP도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주에는 GDP 성장률 나오고요. 그 BOJ와 ECB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FOMC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주제들이 항상 연초에 이슈가 많이 되는데 지속 가능한 경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글로벌 협력, 그리고 기후 변화 이런 네 가지 주제로 아마 회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두 번째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블랙락이 이제 연간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걸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2021년 첫 번째 와이즈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를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PPT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드린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일부터는 이호석 아카데미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제가 주말 동안에 다 녹화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2021년 첫 주인데요.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와이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